잘 쉬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전에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 실천 단계랑 뭐 똑같다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5단계로 이렇게 접수,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서비스 계획, 개입, 종결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않고 접근을 하시고 그냥 외우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면접이었었죠. 접수 면접. 자, 접수 면접은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 또는 이제 어르신 가족, 노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뭐 노인복지관이든 요양원이든 뭐 재가노인복지센터든 뭐 이런데 뭐 전화로 의뢰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모르는 사람이 옆에 딱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뜸 가족 관계를 묻는다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민감한 사안을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결코 물어볼 수가 없겠죠. 초면인데,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인 이 접수, 면접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이 클라이언트, 노인 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뭐, 물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빨리 질문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수집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신뢰감. 신뢰감 형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신뢰감 형성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조금, 좀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어르신도 이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도 어르신 성함을 좀 알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어르신 뭐 오시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았어요? 뭐 요즘에 날씨가 어떤데 좀 오늘 뭐 비가 오는데 뭐 이렇게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일상적인 대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첫 대면에 딱 이렇게 종이 가져가 인테이크지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이런 어, 몇 년도, 몇 년생이세요?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취조하듯이 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신뢰감 형성,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신뢰감, 이 친밀감 형성이 돼야지만이 그 이후에 좀 더 사적인 질문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더 자세한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뭐 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친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구나라는 그게 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어 여러분들이 뭐 살아오면서 경험 지식이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가
있게 됐네라는 시점이 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막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일단은 친해져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친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해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딱 오셨어. 어르신 노인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또는 가족이랑 같이 오셨어. 야, 그런데 지금 주변이 막 시끄러워. 막 다 오픈이 된 공간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상담이 될까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랑 저랑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요 지금 클래스 요 강의실 안에 학생들 다 있는 속에서 1대1 상담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안전한, 이렇게 좀 폐쇄된 공간, 좀 안정감, 남한테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에 조금 칸막이가 좀 쳐져서 옆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구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게 하는 그런 환경을 일단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뢰감, 친밀감 형성을 할 때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돼요.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어르신이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이 이제 노인이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전에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뭐 70대다, 아니면 80대다,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겪었을 만한,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세대가 좋아하는 무슨 뭐 트로트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어르신이 살았던 그 지역의 뭐 이런 얘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유 옛날에 어르신 그 동네는 뭐 어떠했는데 그때 어르신 기억나세요? 뭐 그러면 이제 어르신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또 해야 될 게, 그 클라이언트가 여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필요해서 왔겠죠. 그렇죠. 어떠한 욕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겠죠. 그래서 그 욕구를 해소하던가 아니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겠죠. 이제 그러한 기대와 관심 그 수준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처음 면접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한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소개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우리 기관은 뭐 어떠한 곳인데 어떤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예를 지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른데 뭐 연계를 해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쭉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설명을 쭉 해야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또 우리가 그 지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인의 지금 그 어르신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신뢰감 또는 뭐 친밀감 형성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 자료 수집과 사정.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어르신과 이제 내가 좀 친해졌어. 좀 친해졌어. 친해지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지금 뭐 어, 결혼을 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사별을 하신 상태인지 이혼을 하신 상태인지 이러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친해지지 않고서는 물어보면 좀 실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 친해졌으니까 이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세스먼트라고 이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욕구를 파악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구 파악.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1단계야 뭐 다 하는 거니까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는 우리 그 사회복지 시설들이 기관 중심이었어요. 기관 중심. 그러니까 기관 중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설이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관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서비스를 어,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 서비스 제공해라!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어르신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뭐 복지관에 오든 요양원에 오든 양로원에 오시든 간에 오시게 되면 이 어르신이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이제 과거에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서비스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 뭐가 필요해? 라고 이제 묻고 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는 것과 그냥 뭐 일괄적으로 내가 그냥 신발을 다 한 개씩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신발이 많아. 나는 신발 필요 없고 난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가방 신발 다 있어. 난 옷이 필요했으면 좋겠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 각자 필요로 하는 게 다 틀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이 클라이언트인 이 노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거를 제공할지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지도 않고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필요 없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서비스 제공하고 그 서비스 받은 사람은 그 서비스 받고도 만족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관에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간과 돈과 노력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 이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정이다. 어세스먼트, 사정, 욕구 파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는 이런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 자,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르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자, 어르신의 지금 상태를 내가 지금 관찰을 하고 어떠한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도구는 어떠한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혼자서 걸으실 수 있는지, 지팡이를 이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못 움직이시는지, 거기에 따라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어르신에게 물어봐서 어르신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그냥 주관적으로 또는 어르신의 그냥 의견만 듣고 파악을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정을 할 때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르신의 그 심리적 지금 상태, 기능이라든지 인지 능력, 그다음에 재정 상태, 어르신 주변 환경, 어르신을 옆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어르신들이 지금 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사정 도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도구들을 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가계도라든지 뭐 생태도라든지 ADA라든지 IADA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을 객관적으로 수집해야 된다 했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정 도구들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어떠한 전문적인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활용한다. 가계도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좀 인지가 잘 안 되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비디오나 이런 것들 대화를 회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 수집과 이제 사정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료 수집과 사정을 하면서 뭐를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질문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기법들.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진짜 기술이에요. 기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잘 들어줘요. 이제 뭐 경청을 어떻게 하는지. 응? 그치? 그리고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그러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뭐 이거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요. 내가 대인관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인관계를 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이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인관계 하는 이런 거는 어떠한 내가 노력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성적이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성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복지사가 뭐 무조건 내성적이면 안 되고 외향적이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사람 간에 이제 대면을 하는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 대인관계 하는 거를 어려워하면은 이제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저 사람이 저럴 때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언어적 소통도 하지만 비언어적 소통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 뜨끔을 했네. 뭐 지금 불안하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어르신의 뭐 심리 상태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이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2단계가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 3단계로 이제 4단계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제공할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어르신이 도시락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옷이 필요하신지 아니면은 어, 그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 서비스 제공해 하려면은 이 사정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파악. 자,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 이 어르신이 이런 게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정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갈대입니다. 어, 여러분도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줬어요. 100만 원씩 주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는 사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옷인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신발을 사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휴대폰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계속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정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서비스 제공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한 게 바뀌었네? 그럼 다시 재사정을 해서 제공된 서비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다양한 측면에 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을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신체적, 뭐 정서적, 환경, 또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들, 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양부담이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르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어르신의 뭐 지금 능력,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 인지적인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어르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 다 파악을 다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만큼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진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사정의 영역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능력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 상태, 뭐 그렇죠? 어르신 식사 잘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의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합니다. 뭐 한글을 여러분들 당연히 한글 읽고 쓰고가 다 되겠죠. 근데 연세 진짜 많으신 분들은 말은 하실 수 있는데 글을 못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대인 서비스,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대인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도 뭐가 필요하신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와서 누군가가 좀 빨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불 빨래 같은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청소들 이런 게 좀 했는데 누가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혼자서 목욕탕을 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랑 같이 목욕탕을 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망. 이런 사회적 어르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러한 어르신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위급할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지금 이 어르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도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적 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그 생태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환경 속의 인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외부의 무수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환경을 지배하실 수 있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대부분 그 환경에 사람이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경제적 상황도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지금 인간관계가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가족관계가 화목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을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어르신에 대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인 서비스 제공자. 어,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집에 가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거든요. 어르신 집에 가서 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식사 차려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 돌봄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어, 그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 막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일장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말을 어르신한테 잘 이렇게 싹싹하게 부침성 있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말은 별로 안 하시고,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 스타일이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나랑 좀 대화도 좀 해주고, 나랑 좀 친구처럼 뭐 이렇게 서로 전화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치성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게 일만 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어르신이 만족을 하실까요? 만족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럴 때는 뭐 부침성 있게 좀 일하고 이런 건 좀 못해도 부침성 있게 말하고 이렇게 대인관계 이런 거 잘 하시는 이 요양보호사분을 이 어르신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정도 해야 된다. 왜냐? 실제 어르신이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노인 그 한 명에 대해서만 사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여기서 또 봐봐요. 1차적 보호 제공자에 대한 사정. 이 1차적 보호자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 대부분 그 가족 중에 대부분 이제 자녀가 이제 1차적 보호 제공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외국에 사는지, 그리고 가족 관계가 그냥 아예 그냥 단절이 돼서 지금 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뭐 여유가 있는지, 뭐 얼마 버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1차적 부양자 가족들이 부양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솔직히 이 가족들이 부양 부담을 하나도 안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부양을 하는데 부담 안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다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다 부담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그 어르신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사정을 하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다양한 이거를 하는데 자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해가지고는 그 어르신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상태가 위중하신지 지금 집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신지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수치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쓰게 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가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도. 가계도라는 게 있고 뭐 생태도, 그 다음에 ADL, IADL, 뭐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어, 이런 도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사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가계도. 자, 가계도는 여러분들 가족 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어,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는 이렇게 어,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나타내는 이거를 이제 남자로 봅니다. 남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여성으로 봅니다. 여성.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면 결혼을 하셨겠죠? 그럼 이렇게 끄어줍니다. 결혼을 끄어주시고 뭐 1900, 뭐 80년 뭐 결혼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이렇게 해서 뭐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이도 적어줄 수가 있어요. 나이가. 이 어르신이 뭐 지금 뭐 71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랑 같이 사는 할머니가 뭐 67세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뭐 40이다. 뭐 38이다. 뭐 37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기본적으로 쭉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 어르신하고 여자 어르신하고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끄어줍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안 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X를 좀 과하게 했는데, 여기, 어, 여기 도형 안에 들어가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르신과 이제 그 자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자녀 간에 이제 관계가 어떤지도 우리가 이 가계도로 이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자, 지금 첫 번째 아들랑은 되게 끈끈해. 그럼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랑은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 둘째 아들랑은 아예 단절이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여기 지금 어르신이 혼자 사시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살아. 그럼 누구랑 같이 사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계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장황하게 쫙 다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보고를 받은 시설장이나 뭐 상급자들이 봤을 때도 뭐 파악을 하는데 그 글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뭐 할 때도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일일이 뭐 그 어르신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어르신이 100명이면 100명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이러한 가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 이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랑 이 아들 큰아들이랑 친하고 나머지 가족 자녀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네. 할머니 지금 돌아가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계도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생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 생태도는 이제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 어르신이 있는데 그 우리 환경 속의 인간 이렇게 얘기했었죠. 생태 체계 이론. 생태를 본다. 그 어르신의 이제 그 활동을 어떤 식으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번 보면 어르신이 노인정에 댕기세요. 무슨 노인정. 주 5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인복지관. 무슨 노인복지관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가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무슨 가요교실, 가요교실, 뭐 주 1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 뭐 또 다른 걸로 뭐 보면 뭐 종교 활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당을 다니신다.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절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성당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성당. 주 1회. 이렇게 표현을 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르신 주변 이웃에 친한 어르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뭐뭐 어르신 어, 뭐 매일 매일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어르신이 뭐 한 번씩 이제 뭐 나가는 무슨 공원이 있다. 공원에 뭐 친구들이 있다. 주 1회 친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도를 보면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평소에 이제
집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셨을 때 이제 뭐 사회 활동이죠, 일종의.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하는지를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글로 이걸 다 주저리 주저리 다 쓰면 그거 언제 읽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계도와 생태도만 딱 보면요. 아, 지금 뭐야, 이 어르신이 지금,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 금방 파악이 되고, 이 생태도만 딱 보면, 아, 이 어르신이 뭐,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네.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파악이 팍 되는 거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ADL이라고 있어요. ADL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IADL이라는 게 도구적. I가 추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뒤에는 똑같아요. 이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어째 보면은, 어르신의, 신체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화장실 아, 이용하기. 그래서 1점부터 2점, 3점, 4점,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이용하고 다 하시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1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혼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5점. 아니면 지팡이 짚고 이용할 수 있어. 그러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ADL 용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ADL은 또 어떻게 되냐? ADL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DL에서 그냥 화장실 이용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머리 감기, 어, 양치하기, 그게 혼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식사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식사 준비하기, 뭐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식사 준비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점수를 매겨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5점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43점이다. 딱 이것만 딱 보면은 그 기준들이 딱 있어요. 아, 이게 몇 점 이상이면 지금 어떤 서비스 바로 빨리 투입이 돼야 되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가계도나 생태도나 이러한 ADL, IADL과 같은 그런 도구, 객관적인 도구죠.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보면 한눈에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담당자가 와서 봐도 이 어르신 지금 어떤 곳이 이제 문제가 있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겠네.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고 듣고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이러한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무기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도 다 써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도구들을 다 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도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도구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뭐 ADL, IADL 나오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하는지, 그쵸? 뭐 그 어르신 주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가족 간의 관계들, 뭐 환경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좀 더 실제 이 노인, 어르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이제 이 어르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어르신이 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충분히 하고 이 어르신이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그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될까요? 나름대로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플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여기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이 다음 단계가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거든요. 4단계가.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사정과 서비스, 그러니까 2단계와 4단계를 연결을 해주는 뭐 3단계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뭐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어르신 뭐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죠. 그러면 도시락 반찬 배달 서비스 제공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의 이제 가족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어. 그 당장에 해결이 돼요. 사람의 감정의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목표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 주의해야 될 거. 자,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 뭐 신이 아니잖아요.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르신이 뭐 필요하다, 뭐가 뭐 진짜 어르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측은해.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해줄 수 없는 거는 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될 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르신의 영양 상태 개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영양 상태 개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예를 들어서,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들. 어르신의 지금 금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빚이 있어. 뭐 빚을 뭐 사회복지사가 해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법률 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데 연계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불가능한 거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중요한 게 이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 이러한 서비스 어르신에게 이제 제공할 거야. 근데 어르신의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우리 이런 거 줄 테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이런 것과,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단계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목표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서비스 넣어가지고 뭐 해줄 필요가 없다. 괜히 돈 낭비다. 라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서비스 제공 단계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이미 다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고 누가 어떻게 뭘 할지 다 정했어.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르신 신체적 능력, 뭐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뭐 IADL, 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어르신이 여기에는 이제 퇴직 후에 이제 어르신의 지금 정서적인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꼭 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정서적으로 어, 어르신이 지금 뭐 불안정한지 안정한 상태인지 뭐 보통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그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뭐 큰 그게 없습니다. 뭐 계획까지 다 세우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종결이에요.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있었잖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제 종결이죠. 문제 해결이 이제 되었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종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지금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벗어났어. 벗어나면 이제 우리의 손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기관, 아니면은 다른 더 뭐 법률적인 문제가 더 추가로 발생했다고. 법률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결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어르신이 노인 학대가 발생을 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어르신을 학대를 막 하는 것 같아. 하잖아. 그러면 시설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학대하는 그 가족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의 손을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학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별도로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이게 클라이언트 관계가 일단은 내 손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끝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끝나기는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지, 영원히 이제 뭐 휴대폰에 뭐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영원히 만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 보면, 더 이상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어르신의 상태가 개선이 되었다.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사례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어, 또는 우리가 도저히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은 다른 사회복지사,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해주는 거니까 딴 사람에게 연결을 해도 그것도 종결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사회복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종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결을 할 때는 반드시 재사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보통은 보통 여기서 이제 종결이라고 얘기는 하게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는 거지. 다시 재사정을 하면 어, 다른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종결이 됐다고 해서 영영이 빠이빠이가 아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려야 돼요. 이 건은 해결이 돼서 이렇게 종결이 되지만 어르신이 또 필요로 하면 다시 상담을 통해서 우리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되었을 때 종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평가를 해야 돼.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으면은 중단하면 안 되죠. 계속 제공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몇 달 서비스 받고 끝내는 경우가 아니고 몇 년씩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계속 사는 이상. 그래서 그 서비스에 이제 의존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종교를 결정을 하거나 하면 또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될까 예측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또 이 종결로 인해서 심리적 문제를 또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종결이라고 해서 그냥 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종결이 이제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이제 뭐 어르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죄책감, 이 사회복지사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르신이 이제 뭐 서비스 잘 받으시다가 뭐 예를 들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가족처럼 지냈던 어르신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를 이 사회복지사가 경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어르신, 노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계속, 서비스 받기를 원하셔요. 좀, 의존을 계속, 노인들의 특성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지속적인 보살핌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사정을 할 때 항상 대부분 많이 나와요. 됐다마 이제 고생했다. 이제 그만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유 큰일 납니다. 계속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 그러니까 어떤 욕구 충족, 문제 해결이 되게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요.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냥 그 서비스 제공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의존적으로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결, 평가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적으로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이 욕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류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그 기관에도 이제 보고를 해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려야 될 이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
굉장히 중요한 노인복지 실천 과정, 노인복지 실천 단계,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 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뭐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우리는 노인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뭐 신뢰감, 친밀감 형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자료 수집, 특히 사정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요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서비스 제공할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각각의 단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개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질문을 할지 이제 질문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잘 듣는 것도 기술이에요. 잘 들어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들어주는 거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